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예,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조국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좌파 언론조차도 실제로 지금 조국 문제의 본질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초상류층과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은 대다수 서민, 네. 뭐 본인은 중산층이라 생각하더라도 서민 중산층 중에서 상류급, 예. 뭐 예를 들어서 부부 둘 다 전문직에 종사해서 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없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물려받은 게 좀 있는 분을 뺀 나머지 삶이 좀 뭔 일만 생기면 불안해질 수 있는 사람은 다 서민이라고 봐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서민의 삶과 초상류층의 삶 사이가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네. 그래서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다. 네. 그 말을 조국이 압축해서 올라 하지 말고 네. 또랑에서 예. 그냥 평화롭게 살아라. 가재나 뭐 이런 걸로 살아라. 근데 또랑은 이 오염이 심해서 가재는 제일 먼저 죽고 붕어가 제일 나중에 죽지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가재하고 제가 옛날에 이 산에 가서 가재를 한 마리 잡았어요. 네네. 계곡에서. 네네. 제가 이런 걸 좀 키우는 걸 좋아해서 한번 키워볼 거라고 산소도 넣고 그래서 또 물고기하고 같이 넣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날 둘이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수족관을 보니까 가재가 물고기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중엔 지금 손을 뜯어먹더니만 죽어버렸어요. 네. 그걸 보고 아 이게 평화롭게 산다라는 게 내 착각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좌파 언론조차도 결국은 우리 사회에 다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거론하지 않던 네. 계급의 문제가 네. 터진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면에는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국은 로스쿨 교수잖아요. 네. 또 조국 부모는 조국에게 많은 돈들을 조국도 부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물려받았잖아요. 네. 이들은 또 IMF를 맞이해서 투기를 열심히 해서 재산을 불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여기는 또 부동산 투기라는 문제까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던 뭐 로스쿨 폐지나 학력고사 도입, 네. 또 뭐 수신이 이런 거 다 폐지, 네. 그리고 국가적 주택 공급 이런 문제들이 이 사태에 다들 전부 뒤엉켜 가지고 지금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은 자기 딸을 한마디로 시험 성적대로 가게 되면 네. 뭐 서울에 뭐 그냥 대학에 좀 가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고려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보내고 심지어 이 외국까지도 또 시험 안 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의사 입구까지 보내세요. 네. 그래서 저걸 보면 그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컨설팅, 네. 그 뭐 살인을 하는 컨설팅 네. 그런 것도 조국한테 갖다 대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쉽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 불쌍하다. 정부에 대한 그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나왔던 컨설턴트가요. 예. 그러니까 스카이캐슬 위에 조카이캐슬이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강남 좌파지만은 자기가 낮은 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네. 같이 한다고 말했던 그렇습니다. 조국의 네. 그런 상징성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정권의 핵심 고위직 중에 가장 많이 대중에게 접촉했던 사람은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한꺼풀 베끼니까 상류층이 하는 짓거리는 전부 다 해서 탈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돈을 벌고 자식을 출세시키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모펀드까지 해서 네. 대박을 노렸다. 네. 이제 이 대목이 되면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한마디로 뭐라고 하고 가요? 좀 이 명백한 진실이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감수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소확행이니 네. 그냥 소박하게 살자. 네. 이렇게 살고 위에 있는 사람은 인생 즐겁다 즐기면서 대대로 누리고 살자. 네. 이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진실을 다 그냥 외면하고 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진실이 우리 눈앞에 너무 아프게 이번에 조국으로 드러난 거 제대로 아닙니까? 눈앞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알고 지내는 이제 아주 그 이제 법원에서 엘리트 이제 판사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변호사 하시는 분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유정 변호사 그 이제 감을 보면서 굉장히 저하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허탈해했습니다. 그 저기 투기 주식 투기 주식 그러니까 저기 왜 그 어디 그 네이처 리퍼블릭 그거 수입료 막 네이처 리퍼블릭에 그 저기 동대문에서 못 팔다가 이 저기 화장품 회사 차린 사람한테 수입료를 엄청나게 받았죠. 30억 뭐 이렇게 받았다. 그 사람 뭐 도박하고 뭐 이래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구속됐죠, 그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뭐 수입료가 뭐 작게 받으시는 분은 아닌데 제가 좀 대충 이제 그 내부를 아는데 그 이우정 변호사에 비하면 공이 하나 빠지거든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분 같은 경우에 뭐 30억 이렇게 받지는 않으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생 헛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펙도 쌓고 뭘 해가지고서 이제 뭐 자사고 이제 특목고에 들여보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제 해외 유학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분이 또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또 허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분 나름대로 뭐 돈도 좀 많이 쓰고 뭐 일단 투자를 해서 그래도 이제 뭐 국내 대학은 이제 안 보내지 말고 이제 해외 유학을 보냈는데 이거 이 사람 조국 이 사람은 뭐 아주 그냥 뭐 제대로 뭐 그냥 아주 그 희한한 길로만 탁탁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서 뭐 이제 과거에는 좀 이종배 대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종배 대표하고 이제 최근에도 연락을 했는데 하여튼 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경제적 어려움 등등으로 이제 좀 이제 이 채널은 이제 자기가 출연을 좀 당분간 안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맞춰서는 아니지만 저도 평소 좀 생각하는 것 또 제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위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소장님도 기억하시게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뭐 과거라고 해서 뭐 학력고사 시절이나 사법시험 체제라 그래서 그게 뭐 완벽하거나 공정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죠. 우리 때도 보면 내신 살짝 올리고 담임 선생이 그냥 과외를 해서 그렇습니다. 또 과외하는 애들한테는 성적을 관리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공정성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공정성은 요즘 벌어지는 불공정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때 또 보면 또 대학교에 뒤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뭐 지방에 뭐 대학은 수천 명씩을 한 10년에 걸쳐서 넣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불법을 감수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드러난 아주 극명한 사태가 이제 숙명여고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소장님 때도 이제 내신이 있으셨고 저도 내신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좀 변해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 소장님 때는 아마 15등급 이렇게 되지 않나요? 15등급이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좀 개교가 학교하고 좀 싸웠어요. 데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지켜서 이 예능이나 이런 쪽에 과목들이 박살이 나고 하면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제 제가 원래 경제 쪽에 이렇게 넣어서 가니까 내신 4등급이 어떻게 서울대학을 올라왔냐. 그쵸. 지방에서. 그쵸. 교수들이 좀 기가 차더라고요. 너 새끼 성적은 좀 나왔지만 학력고사. 그래서 이제 이지망으로 밀려서 농경제학과 갔죠. 그래서 저희 때 같은 경우 아예 10등급 제가 이제 89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0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아예 10등급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1등급하고 10등급하고의 내신 점수 차이가 18점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18점도 작은 점수는 아니죠. 작은 점수는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극복이 또 못할 거냐? 그건 또 아닌 것이 당연히 이제 학력고사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 시험 같은 데서 점수를 이제 하면은 뭐 18점까지는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신 10등급이지만 자기가 학력고사만 좀 어느 정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서울대학 뭐 최고 등급의 과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커트라인이 좀 낮은 과라던가 아니면 뭐 연고대 정도는 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행원에서도 그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막 굳이 뭐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걸 해야 될 동기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내신이라는 거는 뭐 일부 과목들 예능이나 이런 과목들에는 좀 장난이 포함될 수 있었지만은 뭐 노래 잘하고 그림 그리고 체육하고 그 외에 뭐 과목에서는 시험 성적이 였으니까 지금처럼 학종이나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투명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 종합생활 기록부로 내표되는 내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신 이제 예전에 내신 그런 점수의 차가 어마어마한 당락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각 뭐 특히 고등학교들마다 지금 막 그 내신 때문에 난리 법석인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 그런 사태에 연응이다 보니 이제 그 문제를 빼돌려서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는 동기자체가 되게 커져버린 거죠. 예전 같으면 그깟 뭐 내신 좀 손해보고 한 2점, 4점 손해보고 시험으로 만회하고 학력고사로 학력고사 수능으로 만회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내신으로 딱 어떤 1, 2점 가지고선 대학의 당락 결정되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정에 대해 개입의 동기가 높아지고 결국 숙명 요구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과외 같은 경우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수능 과외만 이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하는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자녀를 키우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다 동의하더라고요. 지금 과외 사교육은 내신 과외 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문제가 또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내신 동네 근처에 또 내신 학원 다녀야 되고 당연히 이제 수능 대비 학원 다녀야 되고 세 번째 이제 학생 종합생활기록부 스펙 관리하는 사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그냥 수능 학력고사 대비하는 사교육 받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봐도 3배 가까이 사교육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다 노력을 하겠다는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국 딸은 내신 관리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죠. 또 수능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학종도 이제 학종만 관리한 거죠. 그렇죠. 이 스펙으로. 네. 그래서 이제 틈새 시장을 찾아서 그러니까 내신도 중요하지 않고 사실상 이 시험 보지 않고 그렇죠. 글로벌 리더 전형 네. 뭐 영어 좀 하고 네. 외국 다니면서 네. 살다 네. 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학교에서의 스펙 네. 그것만으로 명문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걸 찾아서 고대를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대 이공계를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한 번쯤 저렇게 됐을 때, 야, 내가 기적의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딸이 외고도 그냥 뒤로 들어갔단 말은 시험을 안 치고 들어가고, 외고도 남들 보내려고 난리 법석입니다. 외고 시험도 하는 날, 옛날에 마치 그 학력고사 보는 날 비슷하게 그래요. 근데 외고도 그냥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 고대도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쯤에서 그만하고 뭐 유학을 가든지 길을 찾았으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다 뚫어지는데 아버지가 로스쿨 하는데 서울에 이제 지금 좌파들의 논리는 서울대 교수에 불과했고 야당 시대였다. 2009년 그러면서 그때 뭐 대학에 들어가고 또 2014년에 박근혜 때였다. 네. 그때 서울대 대학원 부산 의정 갔는데 뭔 특혜가 있냐 이런 뻔뻔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국은 자 서울대 로스쿨 교수부터 이야기합시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상징성은 어느 만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에 서울대 법대 교수가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예전에 저희 사회학과 돌아가신 은사님께서 이제 그 좌파 또 대부에 되셨는데 서울대 사회학과가 좌파 대부 소굴이었죠. 그런 분이고 이제 그런 시절인데 그게 제 기억에 전두환 정권 때도 이제 제자가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면회를 하니까 교도소에서 특별 면회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서울대 교수. 예, 정권에 찍힌 좌파 교수인데도 그런 분이 그런 조였는데 그것도 사회학과 교수인데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게 워낙 뭐 이제는 그 예전엔 당연히 더 엄청난 힘이 있고 지금 서울대 로스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적인 법조인 인력을 양성하고 그 선발을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뭐 아시겠지만 또 이 학계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인 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로스쿨 교수라면 연대나 고대나 뭐 다른 지방대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또 입김이라는 게 또 상당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은 참여연대라는 막강한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핵심 멤버였고 그런 걸 따졌을 때 조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이 집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죠. 조국이 또 딸이 대학에 들어가던 무렵에 2007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었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그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그때부터 한 2년 이상을 차관급으로 있었어요. 서울대 교수를 겸임하면서요. 로스쿨 교수를요.
자, 그렇고 또 조국은 야권에서는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스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권은 교체되기 때문에 조국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야권의 모든 문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 또 2012년에는 내놓고 문재인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현 여권의 범여권, 과거에는 야권의 후원회장을 9개나 맡았다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국은 폴리페시로서 명확하게 야권이 집권하면 당시 그렇습니다. 한 자리는 할 핵심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국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는 일개 그냥 교수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거는 학력고사, 사법시험 이런 부분에 지금 필요성이 지금 완전히 대두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행 입시 제도는 조국이 지금 대학원, 환경대학원 의정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누구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까? 자, 그러면 결국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거는 학력고사나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 그리고 의전원 폐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과거의 제도에 대해서도 불공정했다, 계층의 어떤 그 계층 간의 사다리 역할을 못했다는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가 이제 하여튼 대학생활 좀 깽판 치고 나서, 이제 90년에 대학을 들어갔지만, 이제 2001년에 2월에 겨우 졸업하고, 이제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법시험에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다행히 이제 아버지께서 아직 직장이 있으셔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제가 총 3년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최대 비용을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연 1,0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 이제 그 2차 시험 이제 하기 6개월 전에는 제가 저도 신림동 나와서 이제 고시원도 아니에요. 고시원은 이제 그 막 여러 사람이 쓰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당시 한 월 30만 원짜리인 거고, 저는 아주 그냥 좋은 월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샤워실도 딸려 있고, 그런 데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비용이 어떠냐면은 이제 그 월세 50만 원에 그다음 월세 50만 원 독서실비 이제 그것도 자리 넓은 거야 가지고 월 10만 원. 그다음에 학원비가 이제 다니니까 뭐 열평균 하니까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 그렇게 해가고 이제 한 달 용돈으로 또 한 30만 원. 그러니까 뭐 한 10 몇만 원 가지고서 이제 지냈는데 이게 워낙 풍족해서 그 돈 가지고도 풍족해서 그 뭐 금요일만 되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후배들하고 삼겹살에 소주 마시고 돈 모아서 오페라도 보러 다니고 헬스 끊어서 뭐 매일 2번 헬스 운동하고 주말에 축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 1,000만 원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삶이 이제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아버님이 직장이 있으셔서 뭐 대출도 받은 적 없고 그냥 아버님 원고에서 쪼갠 이제 연 1,000만 원 수준 가지고 이렇게 풍족하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3년 공부해서 시험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떠냐? 마침 또 저희 같은 반 제가 이제 2005년 6년 연수원을 이제 들어갔는데 같은 이제 조에 같은 반 이제 친구 중에 그 충북 이제 옥천인가 보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뭐 농촌이니까 뭐 공부라고는 제대로 못하고 지방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지방의 사립대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뜻이 있어서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니 이제 위로 부모는 이제 농사 짓고 계시고 여유가 없으니까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진짜 뭐 장승수 변호사도 그런 그 경험을 얘기했지만 6개월 노가다에서 그 모은 돈으로 6개월 공부를 해서 시험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하긴 한데 근데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뭐 수험이라는 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한 6개월 정도만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면은 뭐 사실 뭐 안 될 시험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근데 또 게다가 그게 가능했던 게 사법시험 준비 비용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몇 달로 호화판으로 했는데도 그 정도 비용이었으니 이 친구 같이 이제 절약해서 하면은 6개월 정도 돈 모으면 6개월 공부할 비용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3년 동안 들인 이 3,000만 원 이제 먹고 자고 하는데 쓴 모든 이 비용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학비로만 학비와 그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도면 이런 학비에다가 뭐 생활비, 기회비용을 다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반대를 얘기합니다. 아, 저소득층한테 비용을 좀 지원해주면 된다. 그게 지금 이 학력고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학력고사가 처음에 보면 지방에 예. 농고 나온 애들, 예. 뭐 지방에 공고 나온 애들, 그 다음에 아주 저소득층 애들, 이런 애들에게 특례를 그렇습니다. 좀 해서 넣어주겠다. 이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한 핑계로서 아주 소수만 혜택을 받은 거고 나머지 이제 그런 핑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바늘 구멍이 속아 지나가는 구멍이 되겠죠. 뭐 과학 특기자 특례, 온갖 특례가 다 났죠. 외국 특례, 뭔 특례 그러다가 하는 순간 지금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수시가 지금 대학 정원 입학의 75%가 돼버렸고, 그렇더만. 네, 정시가 25%밖에 안 되고. 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보다 시험 쳐서 들어가기가 4분의 1로 어려워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대한민국 유명 대학에 정시로 입학하려면 예전에 다 서울대 법대나 경제학과 의대 정도 달려는 그런 시험 성적이 나와야 입학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예, 정말 성시로 서울대 들어간 애들은 그 탁월한 몇 명이고요. 극소수. 나머지는 다 이제 서울대도 그랬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을 보면 전체를 10분위로 나눴을 때 상위 10%나 상위 20%가 47%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소득이 적어도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람 이상이 절반쯤 된다는 거예요. 스카이 대학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 전체 입학 정원의 일부분을 이제 저소득층이니 농어촌 특별 정원이 등등 해가지고선 던져준다. 이게 던져서는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대학 내에 서울대학 입학 때에는 그 구성원들의 계층 구조가 개선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 때 이제 내가 대학 다니면서 느낀 게 어떤 건가 하면 참 있는 집에 애들은요 그때도 보면 옷 잘 입고 테니스 라켓 들고 다니고 얼마 전에 나경원이가 그런 사진 찍었대요. 그렇습니다. 조국도 좀 그래 보이고. 그럼 없는 집에 이제 지방에서 온 애들은 이제 자취하면서 또 알바하면서 그냥 그리고 또 데모를 하게 돼요. 왜? 그러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나는 진짜 그때 당시에 120, 30원짜리 밥을 먹을 150원에서 짜장면이 서울대 깡통이라고 부르는데 사회학과비 그걸 돈도 없는데 걔들은 막 미팅하고 체류탄이 날아다니도 미팅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 정말 부모가 노가다 하는 집 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 이런 데서 올라온 애들이 운동권에 또 매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숱한 사람이 그 운동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인생을 배려가. 또 집이 좀 사는 애들은 데모하러 갔다가도요. 조국처럼 잠깐 산호맹에 발을 디뎠다가도 다 빠져나와서 정상으로 유학 가고 하면서 다 잘 살아. 근데 집이 어려운 애들은요. 거의 인생이 거기서 망가지면서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애들을 숱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서울대 들어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사히 살아서 나가는 게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게 공포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소득층 지원 체계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학력고사 사법시험 제도에는 물론 그때도 이제 그런 정도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했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그래도 자기 몸이라도 성한 사람들은 스스로 비용을 조달해서라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든 국가든 지원이 없으면은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또 거기서 제일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조국같이 하여튼 그 대단한 스펙과 재산과 인맥이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선 스펙 품앗이도 하고 또 부모의 영향력이 인맥을 형성하고 이러면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돈을 쓰면서 타고 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빵 뽑아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저소득층 너희들은 너희들 엄청 못 살거나 엄청 똑똑하면은 국가가 지원을 해줄 테니 이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해서 한국도 따라갔다는데 그 미국이 지금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일부 저소득층들은 다 장학금을 준다. 로스쿨이나 이러지만은 미국의 지금 이 입시 비리가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미국은 저런 식으로 공정하지 않은 제도인데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온갖 입시 비리가 나가 한국처럼 스펙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무슨 미식축구부에 들어가서 대학 미식축구부에 가거나 쭉 잡혔잖아요. 그렇습니다. 명문가들이. 그런데 지금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보내려면 특별한 스펙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미국에도 지금 나와 있고 과외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 공정성이 사라졌다고 지금 이 반 엘리트 분노가 폭발하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 미국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갖고 오면서 그나마 공정했던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그러니까. 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학력고사에서 무너지고 또 어디서 무너집니까? 이 사시가 없으면서 사시가 없어지고 외시도 없어지고 지금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시험이 없어지고 심지어 이제 공개 채용이나 이런 것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무너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자, 이러면서 의전 같은 거는 안 됩니다. 의전에 다니려면요, 보통지 자식들이 다닐 수 있어요? 없습니다. 대학 다니면 부모한테 신세 전개 미안해서 빚이, 학자금 빚이 많아서 정말 취직이라도 빨리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의전을 4년을 또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제 의과 대학들이 이제 안 그런 대학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예전 같은 이제 6년짜리 시스템과 의전원 시스템을 병행하고 이제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의학 전문대학원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어요. 예,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이 의전원을 조사하면 제가 의사 교수님이요. 절반이 한국의 초부자들이 자제거나 아니면 의대의 의사학계에 유력한 사람의 자제들로 채워져 있다. 이거 한번 전수조사 해보면 한국이 발칵 뒤집어질 거다. 로스쿨은 안 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한마디로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일부만 혜택이 있다. 견뎌라. 이거 옛날에 미국에서도 이런 짓거리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형 그 입시 비리가 터져가지고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조국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또 그 뭐 그 대깨문인지 뭐 나경원 의원 딸을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제가 알기로 나경원 이제 의원의 딸이 또 장애인이고 해서 저는 뭐 그걸 같이 볼 수 있나 좀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 상황은 모르지만 나경원 의원 딸이 뭐 설사 좀 대학 입학에 좀 대학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다서 치더라도 뭐 나경원 의원 딸이 무슨 로스쿨 진학한다거나 뭐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어찌 됐건 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뭐 대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번에 뭐 김성태 의원 사건도 불거지고 했으니 저는 뭐 제 생각에는 뭐 나경원 의원이고 누구고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부정 문제가 있는 뭐 국회의원이든 뭐 고위 공직자든 뭐든 거기도 싹 다 조사해서 아예 내년 총선 전에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제 정치판을 은퇴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도 다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전부 은퇴시켜야 되고 언론계도 그렇고 다음 조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한국 사회에 공정해지는 어떤 과정의 일이고요. 진짜 공정한 거는 제도를 바꿔야죠. 그렇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당연히 제 생각은 여기에 있고요. 만약에 조국과 조국 딸 뭐 등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신념이시라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시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특히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최서원 씨 뭐 다 풀어줘야 되고요. 다 풀어주고 다 죄 없다고 하시고 그것도 인정하시고 그 정리라 그 학력치도 정리라도 다 학력 복원해줘야 되고 그것까지 다 하실 거면은 조국을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그 중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좌파든 우파든 정의는 정의로서 딱 하나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좌파식 정의와 우파식 정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정파를 관계해서 정의의 기준을 왜곡시켜서 지금 이 문파들이라는 것들이 조국을 옹호하고 나서는 부분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어제 TV에 출연했다가 대판 지금 싸웠습니다.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진짜. 이 문제만큼. 그래서 어제도 앵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변호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부분에 지금 집도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초상류층이 투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남들은 쳐다도 볼 수 없는 이득을 쓸고 가지 않습니까?
IMF가 와서 다시 집값이 떨어져도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지. 거기에 도전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있는 사람은 통으로 들고 상냥을 합니다. 조국처럼요. 그래서 국가적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이고 뭐 어떤 이유를 대서더라도 학력고사 같은 한국에서는 단순, 투명, 심플, 공정한 제도로 가야지.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어떤 핑계로라도 구멍을 만들면 그 구멍에 나중에 속아 지나다니는 이게 한국 사회의 부패의 수준이다. 모든 부패로 가기 위한 첫 단계는 좋은 명분으로 등장하잖아요. 예. 특례. 그럼 특례라는 명분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냥 이 뭐랍니까? 일종의 쇼 윈도우 전시용 마네킹처럼 세우고는 저것들이 다 해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신분 상승이 차단된 사회가 조국 지금 가족에 의해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좌우가 아니라 기득권과 서민의 입장에서 공정성이라는 것이 사라지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없다라고 보고 그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데 이 제도적으로 그걸 보장을 하도록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던져주는 푼돈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현혹되지도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런 제안들을 하는 사람들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서민 포퓰리즘 15조 이제 1, 2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부분만큼은 뭐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뭐 저 최근 다른 유튜버를 보니까 이제 월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뭐 집 담보 대출만 해가지고서 뭐 이 대출 원리금 이자 갚고 애 뭐 하나 둘이면은 사교육비가 얼마 나가고 그러면 또 그래도 월 1,0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맨날 삼겹살을 먹을 수 없으니까 또 하루 좀 먹어줘야 되고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남는 게 없죠. 없는 거죠. 물려받은 게 없다면. 그렇습니다. 사는 게 평생 빡빡하다가 빡빡합니다. 이제 그 월 1,000만 원 받는 소득이 사라지는 타이밍이 오면 그 사람도 이제 빈곤층이 빈곤층 전락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또 자신만큼 잘 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우리가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큰 수술하거나 직장을 그만둔다 생각하면 추락할 수 있는 대로 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가의 모든 자원을 모아서 집을 투기 대상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어도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또 더 위로 상급으로 지나가고 또 군대 가고 이런 거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그때 뭐로 갔다 오셨나요? 네, 저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뒤에 사시됐죠? 예. 그러니까 사시되고 나서 갔으면 장교로 갔을 건데 중위로 갔을 건데 저도 군대 병장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험 쳐서 내신의 피해자예요. 근데 내신만 생각해도 이빨이 바득바득 갈려요. 전국에서 그래도 천등 안에 들었는데 그 내신 때문에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제가 이 서민 포퓰리즘 1조에 지금 국가적 싱가포르식의 주택 공급을 넣고 그 다음에 2조에 학력고사를 넣었는데 오늘날 조국의 사고를 예측한 것도 아닌데 그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스쿨 없애라는 거. 네. 네. 자, 오늘 변호사님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